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11월 11일 캐나다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해 메트로 밴쿠버 각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밴쿠버, 버나비, 서리, 랭리 등 각 지자체에서는 퍼레이드 및 기념식을 가지는 한편 순국 영령을 추도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는 오전 10시 빅토리아 스퀘어에서 진행된 추념 행사에 수천 명의 행사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군 의장대와 전통 백파이프 연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크리스티 클락 BC주 수상과 주정부 인사들, 이기찬 주 밴쿠버 총영사와 각국 외교 사절들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전 용사들과 각 군 의장대는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이날 행사의 전면에 서 있었습니다. 추도 행사 전에는 행사장을 향하는 이들의 퍼레이드에 행사에 모인 관객들은 박수와 환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각 지역에서는 캐나다 현충일을 맞아 다양한 추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버나비에서는 오전 10시 반에 헤이스팅 스트리트 4440번지에 위치한 세이프웨이 주차장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으며 10시 45분에는 북부 버나비에 위치한 컨퍼더레이션 파크 148번 부대 기념비 앞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키틀람에서는 윌슨 애비뉴에 위치한 윌슨 센터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 기념비에서 추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포트 코키틀람 시청 앞에 베테랑 파크에서 11시에 행사가 있었으며 서리에서는 서리 박물관 옆에 위치한 클로버데일 기념비에서 9시 30분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노스 밴쿠버와 웨스트 밴, 리치몬드, 델타, 랭리와 메이플 리츠에서도 퍼레이드와 추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1일 오후 3시에는 연하마틴 상원 의원의 주관으로 한국전 참전 시 전사한 캐나다군의 추모를 위한 행사가 버나비시 평화의 사도 탑의 기념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버나비 센트럴 공원에 위치한 평화의 사도상 앞의 기념공원에서는 연하마틴 상원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 한국전 캐나다군 참전용사, 한국군 6.25 참전용사회,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참전용사의 추도사에 이어 묵념 헌화 순서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는 참전용사, 유가족,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 한국전 참전 시 전사한 캐나다군에 대한 감사와 이들의 희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참석한 연하마틴 상원의원, 이용은 한인회장, 서병길 민주평통 밴쿠버 지회장, 김일수 6.25 참전용사 회장 등은 정전 60주년과 캐나다 리멤버런스 데이를 맞이해 순국하신 참전 용사들의 뜻과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Remembrance Day, but it's also a special year for our Korean War veterans, the 60th anniversary. And I think today is a day that all Canadians stop. They really stop and think about where we have come from. We didn't get here by accident. We are here because of the sacrifices. So freedom is not free. We talk about that. It was paid for with blood and tears and sweat. So I feel very grateful, and I especially feel grateful to our Korean War veterans. 이기 때문에 이 6.25 전쟁은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쟁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좀 더 이 기념을 하는 그 행사를 금년에는 이 처음이지만은 이 행사를 좀 더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미리 해서 하려고 지금 마틴 상원의원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큰 행사를 미리 시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 제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6.25 전쟁은 영원히 기억에 해야 될 그런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 참전군이
본인은 먼저 산화한 전우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며 그들이 가졌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고귀한 신념과 희생을 영원히 가슴에 남길 것이라고 오늘의 추도식 소감을 전했습니다. Well, Remembrance Day for me is very special because I spent a lot of time with my father. It was our day together, and I always respected the time that he put in the war. And 4 years ago, he passed away on Remembrance Day, so it's a very special day for me. 연하마틴 상원의원과 서병길 민주평통 밴쿠버 지회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들을 추모하는 기념식을 버나비 시와 한인 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중요 행사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무디 시가 시 당국이 운영하는 차량 중 10년 이상 된 차량 2대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면서 환경 보호와 스마트 기술 채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포트무디 시는 시에서 운행하는 관용차 중 10년 이상 된 트럭의 대체 차량으로 전기 차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트무디 시가 투입하는 전기 차량은 스마트 기술을 채용한 것으로 기존 성능보다 뛰어난 배터리팩과 연료 전환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라고 합니다. 시 당국은 이 차량이 기존 가솔린 차량보다 적은 부품과 뛰어난 기능, 소음 억제,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차량의 사용이 문제가 없을 경우 향후 시가 운영하는 차량의 대부분을 전기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포트무디 시는 차량 한 대당 연간 $2,500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전기 충전소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커뮤니티 충전 인프라 회사인 CCI와 협력함으로써 시 관할 내의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 자동차는 메트로 밴쿠버 내 4개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으며 로키포인트 공원, 레크레이션 컴플렉스, 카일 센터와 워크야드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진행된 아시안 영화제가 폐막되었습니다.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아시안 영화제에는 북미 지역의 아시안 영화인들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2013년 제17회 밴쿠버 아시안 영화제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너티 오얼 라이스라는 테마로 11월 7일부터 4일간 진행된 이번 영화제에는 40편의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일 아침에는 다음 날인 11일 현충일을 미리 기념하듯 한국 전쟁에 관한 단편 영화 잊혀진 전쟁이 상영되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 시네플렉스 인터내셔널 빌리지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메모리 오브 폴가튼 월은 한국전 당시 전쟁으로 인해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가족들의 이야기와 전쟁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보며 6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리거나 누군가 느꼈을 아픔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이날 상영관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프랭크 스미스 씨와 밥 오릭 씨가 초대되어 영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하마틴 상원의원도 함께한 현장에는 기념 촬영을 비롯한 영화 관람 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코키들람 경찰은 시내 고등학교 주변에서 과다 노출, 성기 노출 등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2명의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1일 코키틀람의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서 2명의 여학생이 거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있는 남자가 성기를 꺼내놓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학교 관계자들에게 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 또다시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서 오후 5시에서 6시경 도로를 걸어가는 2명의 여학생 앞에 거리에서 자유행위를 한 남자가 발견되어 다시 신고된 것입니다. 경찰은 목격한 여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이 2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이들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2 남성이 동일인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에 연속 출몰한 과다 노출 범행으로 보아서는 동일인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별다른 행동이나 접촉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센테니얼 세컨더리 인근과 윈슬로우 애비뉴 근처와 팁톤 스트리트 등의 지역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에서도 성관음증과 노출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어 경찰이 주의 촉구와 검거에 나섰습니다.
버나비 경찰은 11월 7일 저녁 9시 30분경 윌링던 애비뉴 6100번지의 한 아파트 내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발견되어 목격한 여성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1월 1일과 2일에는 킹스웨이와 메트로타운 지역의 아파트 외부에서 숨어 아파트를 살펴보던 남자가 신고되었다고 경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순찰을 증가하고 용의 남성들을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전한 용의 남성의 모습은 6피트의 기에 짧은 검은색 머리와 검은 수염을 가지고 있는 백인 남성으로 모피 안감의 후드와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와 검은색 스웨터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보건부가 노약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휠체어의 이용요금을 받는 유일한 보건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만 해도 주정부와 다른 지역 보건부들은 휠체어 이용요금 부과를 일시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분위기여서 프레이저 보건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프레이저 보건부는 현재 노약자 휠체어 수수료를 받고 있는 유일한 보건당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버나비 지역신문 나우에 따르면 노약자 휠체어 요금 부과 관련 정책이 다시 논의되고 확정될 때까지 일시 중단한 다른 보건기관과는 달리 여전히 프레이저 보건부는 $25의 휠체어 수수료를 받고 있는 BC주의 유일한 보건당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BC주 보건당국은 주 전역에 걸쳐 보건당국이 휠체어 수수료 부과를 일시 중지하고 관련 정책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보건부는 휠체어 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이미 2013년 9월 1일 발효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나 정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미 주거보호시설의 1000명 이상의 대상자들에게 이를 통보했으며 주민 상당수가 비용을 지불하기를 합의하거나 여러 근거를 이유로 재정적 면제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레이저 보건당국과 달리 다른 지역의 보건당국들은 주정부의 제안에 따라 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휠체어 수수료 부과를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역 보건당국마다 정책의 시행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주정부 당국은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당국이 주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을 유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당한 입장에 처한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건부 관할의 뉴웨스트민스터 지역의 MLA인 주디 다르시 씨는 $25의 비용은 빈곤층에는 큰 돈이며 이것으로 건강을 위한 약품이나 식료품 구입을 위해 쓰게 해야 한다며 프레이저 보건당국의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이미 시행되었으며 법이나 조례로 중지되지 않은 정책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권고와 제안으로 그쳤다는 데 있어 보입니다. 최근 LA 중앙일보에서는 한식당의 추가 반찬 유료화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반대표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한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의 입장과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조사였습니다. LA 중앙일보가 실시한 한식당의 추가 반찬 유료화 설문조사에서 통념을 깨고 찬성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8일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추가 반찬 주문 시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선 56.4%의 응답자가 반대했습니다. 찬성 비율은 43.6%였습니다. 찬반 의견의 차이는 12.8%로 반대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조사 전 예상과는 달리 반찬 유료화에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6개 주에서 424명이 참여했으며 질문은 한식당에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할 때 돈을 받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였습니다. 185명이 찬성하고 239명이 반대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300명이 남성으로 여성보다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외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43%인 129명이, 여성은 45%인 56명이 찬성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찬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반찬 유료화에 찬성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음식 쓰레기는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 주는 만큼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다, 야박하다, 유료화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프랑스 교민 협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협박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발언은 통합 진보당 해산 심판에 참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파리에서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내세운 시위대에 대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해외 유명 웹사이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하기 위해 체증 사진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일간지인 USA 투데이가 뽑은 최고의 소형차 1, 2위에 기아 자동차의 포르테와 현대자동차 엘란트라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에서 팔리는 2만 달러 이하 소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와 소비자 합동평가에서 기아 자동차 포르테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USA 투데이,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카.com, 공영방송 PBS의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모터위크 챌린지가 선정한 전문가들이 일반 소비자 대표와 함께 사흘 동안 시험 운전과 실제 연비 측정, 부분별 평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 기후변화 회의에서 최근 태풍 하이엔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필리핀 대표가 기후변화를 막을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며 눈물로 합의 도출을 호소해 190여 개국 대표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으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필리핀 대표 나데레브 옙사노는 이날 개막 연설에서 필리핀의 태풍 피해는 단지 필리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같은 위험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의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대마초 합법화 청원이 2달째인데 아직 목표의 반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청원 초기 기세는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습니다. 청원을 주도하는 센서블 BC의 라슨 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모든 지역을 방문해서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시작된 BC주 대마초 합법화 청원 운동이 이번 주를 포함해 4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서명 기간의 3분의 2가 지났지만 아직 목표했던 수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주정부 의회에서 정식 논의되기 위해서는 BC주 85개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중 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그 인원수는 대략 40만 명입니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센서블 BC의 데이나 라즈슨 대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명을 처음 시작한 9월 9일보다 자원봉사자가 3배로 늘었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많은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BC주 곳곳에 서명을 원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지만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곳을 모두 방문하면 예상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버나비시가 기존 담배 규제 조례에서 물담배 카페에 대한 규제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건물 내에서의 흡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 담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물담배 카페는 이 조항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담배라는 것도 생소하게 들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버나비시는 최근 물담배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에 대한 담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버나비 헤이스팅에 위치한 한 물담배 카페는 시의 조례에 의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별도의 흡연실과 버나비시의 흡연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나비시는 물담배에 대한 규제를 담은 1997년 제정된 조항을 취소하고 물담배 카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구성할 때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물담배 카페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담배 카페는 그동안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일반 카페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레이저 보건당국에 의해 물담배를 즐기는 곳은 별도의 물담배룸을 운영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물담배는 일명 시사라고 불리우는 흑화라는 기구를 이용해 물을 끓인 뒤 연기 같은 수증기를 만들어내 마치 담배 연기를 흡입하듯 피우는 중동지방 유래의 담배입니다. 인체 유해 성분인 니코틴 타르가 함유된 독한 물담배가 있는가 하면 니코틴이나 타르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향료와 향만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헤이스팅의 물담배 카페는 고객의 취향대로 맛을 고르게 한 뒤 그 향료를 넣어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피워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들이 새로 이사할 장소를 결정하는데 대중교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새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대중교통 편의도가 주요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 우반랜드가 공동 발표한 부동산계 신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트레인역이나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혹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주택 위치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다닐 학교 근처와 공원이 있는 지역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광역 밴쿠버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운전면허와 자가용을 소지하고도 필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경찰관을 만나면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관이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RCMP가 경찰관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될 경우 내년 중순부터 카메라를 부착한 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을 건의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사건 조사 후 경찰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다며 목격자들의 증언마저 엇갈리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럴 경우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설치 비용이 적지 않으며 카메라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사건 조사와 해결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 없거나 단순 목격자, 참고인들조차 원치 않게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엘버타주 에드먼튼시 경찰이 카메라 부착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부에서는 에드먼튼의 시범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밴쿠버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밴쿠버에 처음 설치된 대안화 앞에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는 물론 캐나다의 통화당국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화폐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사용할까 싶었지만 비트코인 ATM기의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밴쿠버 다운타운의 웨이브 커피에서 오픈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주에만 무려 10만 달러가량이 거래되었다고 운영업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란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통화, 사이버 커런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자판기를 통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거나 거꾸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SFU 대학 비트코인 클럽의 마이클 영 씨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거래액에 비트코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설치된 밴쿠버 비트코인 ATM 기기는 12월에 토론토와 캘거리, 오타와 등에서도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핑과 외출이 늘어나는 캐나다의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엔 쇼핑센터가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성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차량 절도범들입니다. 캐나다인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쇼핑을 하는 연말 연시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 구입과 여러 가지 시즌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이나 대형 마켓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해 주의가 요청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밴쿠버 RCMP는 연말 연시가 되면 차량 도난은 물론 차에 남겨둔 물품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버트 패켓 경관은 지난 10월에 조사를 한 결과 겨울 시즌에 무려 3만여 명이 차에 주요 물품을 두고 있다며 차량에 비싼 물건을 남겨두었을 때 차량 도난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ICBC 조사에 의하면 중고차로 인기가 높은 시빅 및 코로라 등 소형 차량의 도난 비율이 높지만 차량에 노트북이나 포장된 선물이 있을 때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피해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하면 피해자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량 안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 역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밴쿠버 RCMP가 사이언스 월드 부근의 한 아파트에서 300만 달러 가치의 코카인을 압수하고 이에 관련해 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이크 포터스 경찰 부서장은 30년간 경찰로 근무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불법 약물 적발은 처음이라며 이 코카인은 주로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234억 원은 캐나다로 빼돌린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캐나다 영주권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비자금 중 235억 원은 캐나다로 밀반출한 후 일부는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에 무더기 가입한 후 200여 개의 보험가입 수수료 3억 5천만 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법인 매출자금 37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추징 시효 내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 과세 및 환수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30대 여성이 12일 북미 최초로 혼자 노를 저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여름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7.31m짜리 보트를 타고 항해에 나선 밀렌트 파케트 씨는 11월 12일 129일 만에 프랑스 북서부 항구 도시 로리앙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인 파케트 씨는 시간당 최대 풍속 100km의 사나운 바람과 최고 12m까지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2,700 해리를 항해했습니다. 이전에도 여성 2명을 포함 10명의 사람들이 대서양 단독 횡단에 성공했지만 북미 출신은 파게트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주 캐나다 대사관이 진행하는 학교 방문 프로그램의 제10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1월 12일에 진행된 제10회 프로그램은 대사관에서 AY 잭슨 세컨더리 스쿨 10학년에서 12학년 OCDSD 인터내셔널 서티피켓을 이수 중인 학생 및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김원준 문화홍보관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의 의미와 함께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대사관의 역할과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외교 사업인 퀴즈온 코리아, 동영상 콘테스트, 영화 상영회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문화 외교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의 이기천 총영사는 UBC, SFU 등 밴쿠버 주요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한류 팬클럽 회원 40여 명을 11월 8일 공관에 초청,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류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UBC 대학 K-웨이브, SFU 대학 K-스톰팀 학생들은 K-팝 스타 레인보우 사인볼을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불고기, 떡볶이, 김밥 등의 한식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K-팝 스타 동영상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는 등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그동안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한류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사관의 한류 팬클럽 초청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이런 행사가 더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고키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고키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 재판에서 애플은 삼성에 3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5,270만 달러만 주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애플 측은 특별하고 혁신적인 특허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으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11월 13일 미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애플과 삼성의 손해배상 법정에서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억 8천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애플 측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휴대폰 1,070만 대를 판매해 35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고 애플은 이익 전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6명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참석한 재판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2007년에 1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아이폰의 특징은 혁신적인 것이었고 애플이 제품 개발을 위해 감당했던 사업 위험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감성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5,270만 달러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5,200만 달러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사는 특허를 침해했다 해도 이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삼성 제품 13가지의 특징을 근거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애플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애플은 삼성이 휴대폰 검정 평면 유리 화면과 같은 디자인과 다양한 아이폰의 기능을 모방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해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점과 10억 달러 넘게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세너제이 지방법원은 일부 삼성 제품을 판매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하고 배심원 판결 손해배상액 10억 달러 중 4억 달러가 잘못 계산됐다며 1차 공판 판결의 손해배상 액수를 재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사 간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은 약 일주일간 진행되고 이후 배심원단의 평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조류 독감도 다시 고개를 드는 시기입니다. 조류 독감은 H5N1형이 가장 유명합니다. 지난 1996년 이후 600명 이상이 사망한 독감인데요. 조류 독감은 H5, H6, H7 등 여러 형태의 변형종이 계속 발견되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과학자들이 추정해왔던 조류 독감의 한 종류가 대만 여성 환자에서 발견됐다고 의사들이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봄 처음 중국에서 확인돼 광역 전염병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던 다른 신종 조류 독감에 대한 백신이 인체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가급적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 질병통제본부는 최근 한 20세 대만 여성이 조류 독감 H6N1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 감염자는 조류와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가족 및 친구들도 얼마 후 독감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14일 발간된 온라인 의학 잡지 란셋에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이 H6N1 조류 독감은 인간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해왔던 종류입니다. 가장 유명한 H5N1형 조류 독감은 1996년 처음으로 중국 남부에 창궐한 이후 지금까지 600여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H7N9형 조류 독감이 올해 초에 발견되어 137명 이상이 감염되고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올 4월 중국에서 처음 탐지된 H6N1형을 포함해 여러 다른 종 조류 독감이 계속해서 발견되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잘 전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환자에게 발병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변형의 조류 독감들도 인간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종 H6N1형이나 M7N9형 모두 조류가 감염되더라도 크게 아픈 증상을 보이지 않아 예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노바락스와 스위스 노바리스트사에서 H7N9형에 대한 백신 개발이 각각 좋은 테스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급속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바다 생물의 약 30%가 멸종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의 이산화탄소 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각종 어패류가 고사 위기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식량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온난화 가스들이 바다의 온도를 높이고 산성으로 만들어 해양 생태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 각지 540명의 국제과학자들이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는 현재 지구에서는 하루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의 바닷속은 과거 3억 년 동안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산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바닷물의 산성화가 지구온난화와 겹쳐 바닷물의 온도를 높이고 바닷속의 산소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지난 18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바닷물의 산도가 26%나 높아졌지만 2100년에는 현재보다도 산도가 170%나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닷물 속의 산소 용존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독일 게오마르 헤몰츠 해양연구센터의 울프 리베셀 박사는 바다 생물들이 숨쉬기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리베셀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한 미 해양대기국 태평양해양환경연구소의 리처드 필리 박사는 바다의 산성화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80%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징어를 비롯해 조개류 등 바다 생물의 약 30%가 갑작스런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바다의 산성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 2,4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용해되면서 바닷물의 화학 성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만일 지구의 산소가 줄어들고 성분이 산성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웠습니다. 토론토의 라포드 시장의 마약 스캔들이 캐나다 동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포드 시장의 시장 업무 중단과 스스로 사임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 문제를 온타리오 주정부에 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포드 시장은 의회에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심의하자고 대응하는 한편 지난 11일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업무를 재개하면서 자신의 사퇴 문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정계는 포드 시장의 정상적인 시정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포드 시장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카인 비디오의 사실 확인으로 지난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포드 시장이 11일 오전 구시청 앞에서 열리는 현충일 기념식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예정된 연례 산타 퍼레이드에도 참석하는 등 더 이상 마약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상 업무를 할 것이라고 시장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 시의회는 포드 시장의 퇴출을 온주 정부에 요구하는 탄원서 제출안을 발의하고 13일 마약 스캔들의 라포드 시장에 대한 시장직 정직 발의안을 심의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는 포드 시장에 참석한 심의를 거쳐 시장직을 휴직, 직무 수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만일 포드 시장이 이를 거절한다면 온주 정부에 포드 시장의 해임 건의안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시의회의 건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포드 시장에게는 압박수단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퇴 촉구 결의안에는 그동안 포드 시장을 옹호해왔던 시의원들도 적극 동의했습니다. 포드 시장 취임 후 그를 지지해온 미나 윙 시의원은 포드 시장이 스캔들로 더 이상 시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포드 시장을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직 사임 권고안이 결의된 13일 시의회에서는 최근 2년 내 불법 마약류를 구입한 적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포드 시장이 그런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추가로 공개된 경찰 수사 문서에 포드 시장이 집무실에서 마리아나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 매춘부를 청사로 불러들였다는 시 간부들의 증언이 터지면서 충격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포드 시장은 여러 번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며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과 시장직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 밖에는 1천여 명의 시민들과 단체가 모여 포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넬슨 와이즈맨 정치학과 교수는 토론토시 당국은 이미 포드 시장의 원활한 행정 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진 지금 상황에서의 포드 시장 업무 복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태를 밝히기 전까지는 포드 시장이 토론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하퍼의 연방보수당 정부는 최근 연방대법원에 캐나다 상원 개편안에 대해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개편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원 직선제나 폐지 문제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토 중앙일보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12일 스티븐 하퍼 총리가 제기한 상원 개편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하퍼 총리는 각 주 정부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상원을 폐지하거나 직선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대법원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었습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상원 개편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다면 연방정부 의회에도 10개 주정부와 3개 준주정부, 퀘벡 불어권 시민단체 등이 가담하게 되면서 관련 논쟁이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최근 캐나다 연방상원은 일부 상원의원들이 주거비와 교통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스캔들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편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퍼 총리는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연방 헌법을 근거로 상원 개편을 단행할 수 있는지 법적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총 인구의 50% 또는 7개 주정부의 동의로 헌법을 개헌해야 합니다. 보수당 일각에선 내년 봄 상원 폐지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3일간 진행되며
최종 유권 해석은 내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밴쿠버 겨울이 예년보다 춥거나 눈이 자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메트로 밴쿠버에 눈이 내린 경우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언덕이 심한 구간이나 급커브 지역에서는 많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겨울철 눈길 운전에 대해 밴쿠버 시민들은 87%가 자신 있다, 문제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올해 밴쿠버의 겨울은 눈이 많고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눈이 많은 동부나 중부 지역과 달리 밴쿠버 겨울은 눈보다는 비가 많은 계절이라 특별히 동계 운전에 대비하는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밴쿠버의 겨울, 특히 새벽도로에 살얼음이 낄 때가 많다며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인 인사이트 웨스트사가 겨울철 운전 습관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BC주 운전자들 중 87%가 눈길에서 운전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32%가 도로에 눈이 쌓인 것을 확인할 때 솔직히 겁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자들을 세대별로 구분했을 때 운전 경험이 적은 젊은 운전자들은 눈길 운전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답변자 중 절반은 눈길 운전에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데 반해 여성 운전자 중에서는 4분의 1만이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여성 답변자 중 4분의 1은 눈이 오면 운전하기가 겁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답변자 중 52%는 겨울 전용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했으며 눈이 오면 바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48%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할 의사가 없다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사계절용으로 되어 있어 특별히 겨울철 스노우 타이어를 부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정비센터 전문가들은 밴쿠버 겨울이 동부 지역에 비해 춥지는 않지만 차량 운전에는 더 주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스노우 타이어 교체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엔의 사망자 실종자 수가 1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밴쿠버 한인사회도 필리핀을 돕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밴쿠버 무궁화 재단과 무궁화 여성회는 어려움에 빠진 필리핀 사회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단체는 구호금을 모아 전액을 캐나다 적십자사를 통해 필리핀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현재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구호 모금액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금은 우편 혹은 방문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메가피사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를 경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쇼핑 경제가 팽창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및 태블릿 픽시 등 온라인 쇼핑에 이용하는 기기들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피사는 하나의 은행 계좌가 여러 기기를 통해 온라인 쇼핑에 이용될 때 그 정보가 스캐머 사기꾼들에게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백신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온라인 쇼핑용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스캐머 사기꾼들의 심리를 활용해 만드는 것인데 온라인 이용자들이 스캐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 스캐머 사기꾼들도 온라인 이용자들의 심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고 물리는 온라인 세계입니다. 목사에서 트러커로 캐나다 이민 후 삶의 궤적을 바꾼 김희윤 작가가 20일에 순수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캐나다 대륙횡단 대형 트럭을 운전하면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윤 씨는 중앙일보에도 글을 게재하는 중견 작가입니다. 20일에 순수 문학상은 월간 순수 문학사와 국제팬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가해 차량이 발견되었지만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6시경 132번 스트리트와 95번 에비뉴 교차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조나단 포레로 군은 두 다리와 한쪽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겪은 뺑소니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며 휠체어가 그의 몸을 보호해 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접수된 제보를 통해 찾은 2000여년 보라색 혼다 시비 차량은 발견 당시 앞쪽과 조수석이 심하게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택시 운전사 사진더 신지 씨가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1만 달러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예일타운에서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키칠라노에 내리면서 두고 내린 흰색 봉투에는 현금 1만 달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사인 신지 씨는 바로 차를 돌려 봉투의 주인을 찾았으며 즉시 현금 모두를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신지 씨는 답례로 주어진 1,000달러도 거절하며 자신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핸드폰을 두고 내린 승객을 찾아주었다며 택시 회사에는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택시에서 귀중품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코키틀람 RCMP는 수요일에 포트 코키틀람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린 채 신음하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요일 오후 3시 반경 라이온스웨이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칼에 찔린 채 응급 구조를 요청한 남성이 신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칼에 찔린 상처에 고통받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즉시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상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의 응급치료가 끝나는 즉시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캐나다 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UBC 한국학생 모임인 키스, 그리고 UBC 사우더 비즈니스 한인학생의 KCSA가 주관하는 스피커 시리즈가 오는 14일에 UBC 교내 뷰캐넌 A101에서 열립니다. 이번 스피커 시리즈 강사는 파이낸셜 매니저인 김인수 씨와 79만 원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권용인 씨가 맡고 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과 BC주 정부가 공동 주관하는 한캐 LNG 포럼이 오는 15일 10시에 밴쿠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포럼에는 이기천 총영사와 BC주 국제무역부 장관인 테레사 와트의 개회사에 이어 김영두 코가스 캐나다 회장이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된 한국의 현황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부에서는 BC주의 가스와 LNG 개발 현황과 수출 정책에 대해 BC 무역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국 참가자들은 에너지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에너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BC주 정부 간 에너지 협력 강화와 에너지 교육 증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국 캐나다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한국 영화 상영회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에는 13번째 영화로 포화 속으로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리치몬드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 자동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3번 도로와 블런데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으로 편의점 직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RCMP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하려던 중 운전대를 놓쳐 편의점 건물로 돌진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고를 당한 세븐일레븐 매장은 임시 폐점됐으며 RCMP는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경찰이 미국 호주의 경찰과 공조해서 아동 포르노 사범 349명을 체포하고 어린이 386명을 구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스페이드란 이름의 이번 작전은 전례 없던 규모로 압수한 동영상 비디오만도 수십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디오의 내용은 어린 유아와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행위를 담은 것으로 그동안 단속했던 내용 중 최악의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그 밖의 관련국 경찰의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수사로 캐나다에서 108명, 미국에서 76명, 호주에서 65명, 그 외 여러 나라에서 1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는 2005년부터 아동 포르노 배급업 회사를 운영해온 토론토의 브라이언 웨이란 42세 남자를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체포된 포르노 사범들은 학교 교사, 의사, 배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웨이는 전 세계의 하수인들에게 지시해서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포르노 비디오를 만들어 아조브 필름이란 자기 회사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노에는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발가벗은 남자 어린이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업자들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자연주의 영화라고 주장하면서 각국에 판매해왔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더 많은 관련자들이 체포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장을 마친 트위터사가 주 영업 국가인 미국을 벗어나서 캐나다를 포함한 3개 국가에서 셀프 서비스 광고를 도입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이번 발표로 캐나다와 영국, 아일랜드의 중소상인들은 이번 주부터 특정한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광고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글 광고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셀폰을 이용한 트위터 셀프 광고 서비스입니다. 이 셀프 광고는 중소기업 운영자가 일정 광고 금액을 내고 타깃이 되는 사용자층을 선택한 후 광고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타깃의 고객들 트위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12년에 무려 3억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트위터는 대부분의 광고 판매를 버라이존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등을 통해 패키지로 직접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판매 사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광고를 허락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주에 무사히 상장을 마쳐 18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했으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240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서울시가 미주 지역 한인 세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징수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애틀란타 등 미국에 거주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게 서울시 체납 징수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미주 현지 방문을 통해 2억 6천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국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방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애틀란타 등 미국에 거주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애틀란타와 LA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12명을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세금 체납 한인 납부 독촉을 위해 해당 지역 총영사관 등과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국가는 애틀란타 등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가 23명, 호주 및 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국가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올해 총 3억 7,513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습니다. 체납 요형은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한국 내 사업장에서의 종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외국 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입국 시 재출국 금지 및 출국 정지, 여권 발급 등 영사 업무 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국 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가 캐나다 내 번들 판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번들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시청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TV 시청을 위한 케이블 수신료가 비싸다는 여론을 감안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케이블 TV의 번들 판매를 근절시킴으로써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TV 수신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CRTC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에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TV 방송은 케이블을 통해 미국의 수많은 케이블 채널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 케이블 회사는 개별 판매가 아닌 번들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즐겨보는 방송 이외에 보지 않는 방송 채널까지 번들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4일 사회유산부 셜리 글로벌 장관은 연방정부가 CRTC의 자세한 사전조사를 지시했다며 번들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브 장관은 캐나다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시청하지 않는 많은 채널들 때문에 높은 수신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시는 최근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시내 환경을 개선하고 담배꽁초의 필터 부분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던 담배꽁초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밴쿠버시가 세계 최초로 담배꽁초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시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다운타운의 4개 구역에 총 110개의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담배만을 수거하며 별도의 수거 인력에 의해 운영됩니다. 밴쿠버시는 담배 필터 부분의 셀룰로즈 아스테이트가 공사자재 널빤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밴쿠버시청의 의뢰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라사이클사는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RB 제이크 테라사이클 대변인은 매년 35조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지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독성이 있어 오염도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리터 물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을 정도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밴쿠버시의 안드레아 레이머 부시장은 4년 동안 고심한 끝에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동안 다운타운 지역에서 길거리 쓰레기로 인한 불만 신고가 많았고 그중 담배꽁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이 밴쿠버가 환경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데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버그린 라인의 노선을 두고 트라이시티 지역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트 코키들람 시의회가 에버그린 라인을 포트 코키들람까지 연장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한편 포트 무디에서는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포트 코키틀람 시의회는 시의 교통 발전을 위한 안건 2가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일 우회로 개선으로 현재의 4개 버스 노선을 6개로 확장하는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그린 라인을 포코시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데이브 커리 포트 코키틀람 교통 담당자는 현재 포트 코키틀람시를 지나는 버스 노선과 에버그린 라인역들 사이의 연결이 미흡하다며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사지역 인근의 포트무디 주민들은 공사의 자세한 진행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인 존 그레스트 씨는 현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상 노선의 고가 공사는 관련자 미팅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클라하니 지역에 집을 구입했다는 한 주민은 집을 구입할 당시 이미 에버그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그린 프로젝트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사생안 보호를 위한 나무 울타리 설치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을 제안했으나 반발이 너무 커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카인 흡입 동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러포드 토론토 시장이 14일 시의회에서 자신이 시청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매춘부를 불러들였다는 내용을 밀고 한 제보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여론에 화를 내듯 인터뷰를 해오던 포드 시장은 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업무 중지와 사퇴 권고를 의결한 이후 더욱 화가 난 듯 보입니다. 동영상 파문 이후 연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포드 시장은 14일 청사 부근에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중상모략 혐의로 제보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시장은 다른 선택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중상과 모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시장은 문제의 제보자로 자신의 전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보좌진 3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코카인 흡입 혐의와 함께 지난해 3월 성 패트릭데이 때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비서에 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드 시장은 지목한 3명의 보좌진은 패트릭데이 당일 그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시청에서 금발의 푸른늘을 한 매춘부와 미래를 나눴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것입니다. 포드 시장은 현재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매춘을 했다는 말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춘부로 불리우는 금발의 여성은 창녀가 아닌 내 친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포드 시장이 파티에서 나온 뒤 한 여성과 함께 한 술집의 프라이빗 룸으로 이동했으며 그가 한 여성과 테이블에서 코를 킁킁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웨이터가 증언함으로써 코카인 흡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드 시장은 코카인 흡입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지난 7일에는 누군가에게 살인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연일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지난 2000년 이후 2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CBC는 캐나다 관광업계는 세계적 경쟁 대열을 따라잡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고 있다고 딜로이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로키나 나야가라 폭포는 여전히 세계적인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는 세계 관광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와 관광업계가 관광업 성장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으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국민이 모두 60여만 명으로 캐나다 국내 총 생산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는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관광 선호국으로 꼽혔으나 현재 순위는 18위로 밀려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기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캐나다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600만 명이었지만 최근 캐나다 달러와의 강세로 미국 관광객이 부쩍 줄어들었으며 지난 10년 사이 캐나다를 찾은 관광객은 해마다 4% 선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 관광업이 살아날 방법으로는 항공업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요금 체계를 낮추고 비자 발급 기간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업계와 정부의 유관 기관들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혁신과 신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밴쿠버시가 준비 중인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밴쿠버는 물론 토론토시와도 계약이 되어 있는 자전거 회사인 빅시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빅시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25곳의 대여소를 통해 125대의 자전거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10년 동안 125곳의 대여소에 1,50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메이플리츠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방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첫 화재는 오전 5시 반경 223번 스트리트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나 집이 매우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든 스트리트의 또 다른 가정집에서 화재가 있었으며
로이드 하이웨이 근처 쓰레기통에서도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시간과 이동 동선에서 연속된 화재로 보아 고의 방화로 추정하고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밴쿠버의 여성 네트워크 협회인 코인이 오는 23일 오후 1시 더글라스 컬리지 뉴웨스트민스터 캠퍼스에서 제2회 코인 밴쿠버 리더십 멘토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 치의학, 약학, 수입 농작물 검사 등 모두 10개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참여해 각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캐나다 최초 한인 주의원이자 전 노스테리터의 주의원인 셀리리 의원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캐나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로 확인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정책 결정과 정치기관, 탄력성을 자랑하는 경제, 그리고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적 유연성이 캐나다의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캐나다의 잠재적 취약성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 시스템에서 자산의 질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가계 부채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 적자가 감소하고 있어 순 일반 정부 부채 부담이 GDP의 50%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캐 수교 50주년을 맞아 제11차 한캐 포럼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국제포럼과 캐나다 아태재단의 주최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11월 7일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식전 행사로 북한 인권에 관한 5차 패널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개막 토론 행사로 양측 포럼 참가자, 지역 교민, 캐나다 한국 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FTA를 포함 한국과 캐나다 관계 전반,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11월 8일에는 페린 베티 캐나다 상공회의소 소장의 기조연설과 연화마틴 상원위원회 환영사를 포함 포럼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교역 및 투자 분야, 에너지 완부 및 녹색 성장, 아태지역 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 중견국으로서 양국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양측 대표단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쟁기념 박물관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밴쿠버의 삼성전자 연구개발본부가 설립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의 이기천 총영사는 11월 8일 톰 나이벌그 삼성전자 캐나다 연구개발본부장을 오찬에 초청, 삼성전자의 캐나다 연구개발본부 설립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이벌그 본부장은 밴쿠버에 설립되는 삼성전자 연구개발본부는 북미 지역에서는 실리콘밸리,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에 이어 네 번째 설립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게 있어 밴쿠버와 BC 지역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구개발본부에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서버 컴퓨터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전체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저작권 협회 미주지부 소장을 지낸 엘로힘 EPF의 차종현 회장은 13일 LA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인 업소들이 음악 저작권 침해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저작권 권리에 대한 징수와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를 영업에 이용하는 모든 업소와 행사도 저작권료 징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힘으로써 한인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미주 전 지역을 돌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펴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중앙일보는 현대자동차 미국 지사가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클리어 위드 컴퓨터스 CWC가 현대차 미국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CWC는 미국에서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오리온 IP사가 이름을 바꾼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CWC는 2009년 현대차의 온라인 견적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15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현대차는 115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한 한인 여성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고 워싱턴 DC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주경찰은 12일 저녁 몽고메리 저먼타운에 거주하는 25세 한인 여성 에리카 채 씨가 지역 I-270 고속도로를 혼다 어코드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상대편 메르세데스 SUV 차와 정면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숨지고 SUV 차량 운전자 라이펑 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리카 최 씨가 프레드릭 방향인 북쪽 노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중앙일보는 할렐루야 선교단 주관의 달라스 지역 한인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를 보도했습니다. 달라스 지역 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가 지난 9일 샌디 레이팍 구장에서 1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할렐루야 선교 회장배 축구대회는 19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8시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달라스 교회 협의회장 김형민 목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경기의 승부욕을 뛰어넘어 대회의 취지를 기억하면서 경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김유진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 교회 어른들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무엇보다도 잔디에서 김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유쾌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비로 만들어진 수익금 전액은 달라스 교회 협의회 선교 후원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시애틀 중앙일보는 20대 한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 이유로 슈어라인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뉴스가 지난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인 26세 이재강 씨는 지난 10월 26일 슈어라인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차량이 다니는 벨린저웨이 도로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폭행은 이유 없는 공격이었으며 폭행 용의자가 이 씨의 머리를 버스 정류장 폴에 세게 부딪히고 이 씨가 쓰러지자 발로 찼으며 심지어 이 씨의 목을 잡고 벨린저웨이 도로로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폭행자가 실제로 이 씨를 차가우는 도로에 던지려 하는 것 같았다며 이를 본 시민들이 도로 위로 뛰어가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워 더 큰 참사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용의자는 시민들에게 이자를 왜 돕느냐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모르느냐,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느냐고 거칠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폭행의 동기는 단지 피해자의 인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폭행한 알링톤 거주 디온 패커드 씨를 체포하고 악의적인 폭행과 괴롭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디온 패커드는 마약에 취했거나 정신 이상자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